제3강 고려시대 목조 건축 섬세함과 국제적 감각의 조화, 주심포 양식의 정수를 찾아서 고려 건축 천년의 순결을 느끼다. 자, 이제 우리는 신라의 찬란한 불교 예술과 건축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바로 고려시대 918-1390인데요. 이 시기는 신라의 건축 기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면서도 고려만의 독창적인 건축, 문화를 활짝 꽃피운 아주 중요한 때랍니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은 현존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남아있는 내관되는 건축물들은 고려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정교한 기술 수준을 생생하게 증명하며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죠. 특히 고려시대 목조 건축은 나중에 배울 조선시대 건축과 비교해보면 훨씬 섬세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뽐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건 같은 시대 돌로 만든 석조 문화가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옵니다. 이번 3강에서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심포 양식 건축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주심포 양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공포라는 부재를 기둥 위에만 올린 방식인데 고려 건축의 세련미를 아주 잘 보여준답니다. 또한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주심포 양식과 함께 고려 건축의 또 다른 중요한 양식인 나포 양식 공포를 기둥 사이에도 배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려 건축이 동시대 중국, 일본, 더 나아가 멀리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건축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발전했는지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면서 고려 건축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건축의 섬세함과 국제적인 감각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3.1점 고려 건축 양식의 뜨거운 감자 주심포 위스 타포 그리고 영조법식의 영향은 고려시대 그 건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바로 주심포 루심바오와 다포도어바오 양식인데요. 이들의 등장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주심포와 다포 등장 시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통적으로 고려시대 건축은 원나라 간섭기 1259, 1356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열한 주심포 양식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몽골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다포 양식이 등장했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원나라 다포 양식 유입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단순한 시대 구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안동봉정사 금각전 내부에 있는 아주 정교한 닷집 부처님을 모시는 작은 집 모형의 구조물에서 원나라 간섭기 이전의 다포 양식과 유사한 요소가 확인된 등 기존 학설과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원나라 다포 양식 유입설은 비판적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어요. 실제로 안동봉정사 대웅전은 현존한 가장 오래된 다포계 건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답니다. 목조 건축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중국에서는 주심포와 다포를 건물의 규모나 격식에 따른 구조적 장식적 차이로 인식했지. 어느 시대에는 주심포만, 어느 시대에는 다포만 썼다는 식으로 엄격하게 시기적으로 구분하진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공포를 짜는 세부 방식인 투심조 더공의 첨차 짧은 가로, 부재가 벽과 평행하게 놓이지 않는 방식과 개심도 첨차가 벽과 평행하게 놓이는 방식 등에서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투심조가 송나라 때 점차 사라진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중국 건축의 발전 모습은 고려 건축의 양식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답니다. 따라서 고려의 다포 양식은 원나라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보다 이른 시기에 남송이나 금나라 등과의 교류를 통해 수용되었거나 아니면 고려 자체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해요. 송나라 영조법식 잉자오바슬 고려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중국 북송시대 960-1127의 이계리제라는 사람이 1103년에 편찬한 영조법식은 당시의 건축, 기술과 제도를 집대성한 나라에서 만든 건축 전문 서적이에요. 이 책은 이후 요나라, 금나라 시대의 사찰 건축은 물론이고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궁궐 건축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고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영조법식은 건물의 등급을 크게 정각갱거, 청당 팅당, 여옥유구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부재의 규격이나 장식 등을 자세히 규정했어요. 정각은 최상위 등급으로 주로 궁궐의 정전이나 대규모 사찰의 중심 건물에 해당하며 다포계의 화려하고 장엄한 양식을 특징으로 해요. 청당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건물로 관청이나 사찰의 일반 건물 등에 사용되었죠. 고려시대 그 건축물에서 보이는 정교함과 섬세함, 그리고 일정한 규칙성은 영조법식 같은 중국에 발달된 건축, 이론과 기술이 간접적으로 남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특히 고려 건축의 세부 조각이나 주제를 다듬은 정연함은 이러한 체계적인 건축 지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답니다. 3.2점 고려 전기중기 건축 12세기 주심포 양식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동시대 세계 건축 엿보기. 고려가 건국된 초기에는 신라의 건축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건축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수도 개경에는 궁궐과 성곽이 만들어지고 전국 각지에는 사찰들이 세워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의 목조 건축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러 기록이나 당시 만들어진 차기, 금속 공예품 등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 보인 고려 특유의 세련된 감각을 생각해 볼 때
건축 역시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답니다. 고려 초기 건축의 특징 주심포 양식의 형성 과정 추정.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들이 대부분 고려 중기나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이전 시기의 구체적인 건축 양상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 주심포 양식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가 볼록한 대를 미둥이나 간결함에서도 힘있는 공포 구성, 섬세한 나무 조각 등이 이 시기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답니다. 동시대 세계 건축 엿보기 12세기 고려는 어떤 세상에 있었을까? 중국 송, 요, 금, 영조법식과 화려한 목탑의 시대. 송송 960-1279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면서 건축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영조법식이 편찬되어 건축의 규칙과 표준이 마련되었고 목조 건축은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양식을 특징으로 했죠. 세시성에 있는 진사진스의 성모전선 모디엔 1023-1032년 창건은 송나라 전각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조각, 화려한 채색 단청을 자랑한답니다. 이 시기에는 창살이 있는 창문인 살창이 등장했고 건물천장도 건물의 규모나 격식에 따라 석가래가 보이는 연등천장이나 격자 모양의 우물천장이 사용되었어요. 요려 916-1125와 금진 1115-1234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여진족이 세운 등나라는 중국, 북방 지역을 지배하며 송나라와 대립했어요. 이들은 송나라의 건축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웅장하고 힘있는 건축을 발전시켰죠. 특히 산시성 응현에 있는 불궁사 석가탑 포공 스스자타 1056년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목탑으로 요나라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놀라운 건축물이옵니다. 고려와의 관계는 고려는 송, 요, 금과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 발달된 건축 기술과 양식이 고려 건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특히 송나라의 세련된 건축 문화는 고려 귀족들의 미적 취향과 잘 맞았을 것이고 영조법식의 원리 또한 간접적으로 전해졌을 수 있어요. 유럽 로마네스크 건축 육중한 도레미학, 성당과 수도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서유럽에서는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 시기는 봉건제도가 안정되고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로 대규모 수도원과 성당 건축이 아주 활발했죠.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은 고대 로마 건축의 요소를 이어받아 두꺼운 돌벽, 하은형아치, 교차 볼트 고은 버타, 통로 볼트 베러 버타 큰 둥근 천장, 육중한 기둥과 기둥머리 장식, 그리고 비교적 작은 창문 등이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주 장중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며 마치 성체와 같은 외관을 갖기도 했답니다. 대표 건축물로는 프랑스의 클리니 제3수도원 성당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어요. 생세르냉 성당 툴루즈, 영국의 더럼 대성당,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 독일의 슈파이어 대성당 등이 있어요. 지를 건축물은 신앙의 중심지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답니다. 고려와 비교하면 고려의 목조 주심포 건축이 섬세한 나무 부재들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우아한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같은 시기 유럽의 로마네스크 건축은 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육중하고 장엄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구조 방식, 사용하는 재료, 추구하는 아름다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각기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과 종교적인 열정을 담아낸 건축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슬람 세계 셀주크 왕조 등 타일과 돔, 이완의 조화. 12세기 이슬람 세계는 셀주크 왕조 1037, 1194의 지배 아래 넓은 영역을 아우르며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이 시기에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 마드라사 신학교, 카라반사라이 대상들의 숙박시설, 마우솔레움 능묘 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들이 발달했죠. 이슬람 건축의 특징은 벽돌을 주재료로 많이 사용했고 기하학적인 무늬의 타일 장식, 정교한 스투코의 반죽 세공, 웅장한 돔과 이완의원, 한쪽 면이 트인 아치형홀 구조가 특징이에요. 이란 이스파한에 있는 자메 모스크는 셀주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후에도 계속 증축되면서 이슬람 건축의 다양한 양식을 보여준답니다. 고려와 비교하면 고려 건축과 이슬람 건축은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각기 독자적인 종교와 문화를 배경으로 찬란한 건축 유산을 남겼죠. 사용하는 재료나 구조, 장식 기법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시대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성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 후기 가마쿠라 시대, 초기 국풍 문화와 선종 건축의 시작. 헤이안 시대 794-1185 말기에는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거펑 문화가 성숙하면서 일본 특유의 건축 양식이 발전했어요. 귀족들의 주택인 신덴즈쿠리 신덴자어 양식이 대표적이죠.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초기에는 무사들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불교, 종파선종 등가 들어오면서 건축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송나라 건축의 영향을 받은 가라요 당양 양식이 선종 사찰에 도입되기 시작했답니다. 고려와의 관계는 고려와 일본은 바다를 통해 물자와 문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불교 건축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어요. 33점 현존하는 고려시대 주심포 건축의 정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 아름다움을 만나다 고려시대 목조 건축은 대체로 나무 부재들을 아주 정연하게 다듬고 조각을 세밀하게 해서 각 부재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을 뽐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고려 사람들의 정교한 예술 감각과 건축물에 깃든 정성을 엿볼 수 있답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건물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배울림 기둥, 앞으로 튀어나온 공포의 개수 출목과 적은 모습, 첨차 짧은 가로 부재 아래쪽 끝부분의 연꽃 봉우리 모양, 조각연 어두형 초가, 한 단으로 간결한 장여 기둥과 기둥을 잇는 긴 수평. 부재, 기둥머리에서 도리 밑으로 끼워 도리와 장여를 고정하는 초방 창방이 사용된 지붕 가구. 지붕마루 밑에서 샤자 모양으로 부재를 서로 기대어 세우는 소슬압장. 단면이 항아리처럼 둥글고 부드럽게 휜 항아리보. 그리고 석가래 등 지붕 구조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연등 천장과 큰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1형식, 나머지 고려시대 건축을 2형식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자, 그럼 고려 주심포 건축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세 건물을 함께 만나볼까요? 안동 봉정사 금각전 국보 현존 최고제구, 목조 건물의 소박한 힘. 역사와 연대 봉정사는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에요. 금각전은 원래 대장전으로 불렸는데 1972년 건물을 해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바로 고려 공민왕 12년 1363에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는 상령문이었죠. 전통 목조 건축은 보통 새로 지은 후 지붕을 크게 수리하기까지 100년에서 15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금각전의 건립 연대를 1200년대 초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건축적 특징 정면 3칸, 측면. 착한 규모의 주심포 양식 맞배지붕책을 엎어놓은 듯한 단순한 지붕 형태 건물이에요. 기둥은 가운데가 볼록한 대열림 형태가 뚜렷하고 공포는 기둥 위에만 간결하게 짜여있죠. 공포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고 줄목 첨차 없음. 투박하면서도 힘있는 초기 주심포 양식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답니다. 첨차 끝부분 등에는 연꽃 봉우리 모양의 섬세한 조각연 어두형 초각이 남아있어요. 내부 중앙에는 불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다 포 양식의 화려한 닷집 부처님을 모시는 작은 집 모형을 만들어서 공간의 격을 높였어요. 이 앗집의 존재는 고려 전기에 이미 다포 양식의 요소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건물 앞면에 판문 널빤지로 만든 문과 살창 창살이 있는 창은 1970년대에 보수할 때 옛 자료를 근거로 복원한 모습이래요. 세계사적 비교 봉정사 금각전이 지어진 13세기 초는 유럽에서 고딕 건축이 한창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샤르트르 대성당 재건 등 중국은 남송말리 또는 금나라 시기에 해당하고요. 봉정사 금각전은 동시대 유럽의 거대한 돌로 지은 성당과는 달리 나무를 주재료로 한 소박하면서도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답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도 그 만들어진 연대나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서 건축사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균형미와 우아함의 극치, 배울림 비둥의 노래. 격사와 연대 부석사는 신라 때 의상대사가 화엄 사상을 펼치기 위해 창건한 유명한 사찰이죠. 무량수전은 금각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열의 부처님을 모신 중심 건물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때 처음 짓고 고려 현종 때 고쳐 지었지만 안타깝게도 공민왕 7년 1358에 불에 타버렸고 현재 우려보는 건물은 고려 우왕 2년 1371에 다시 지은 것이옵니다. 1916년에 해체 수리 공사가 있었어요. 봉정사 금각전의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졌었죠. 건축적 특징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팔짝지붕 지붕 위쪽은 맞배지붕, 아래쪽은 내면으로 된 우진각 지붕 형태를 합친 듯한 화려한 지붕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조형미를 자랑하는 건물로 평가받는답니다. 기둥의 배열림은 그야말로 예술처럼 유려하고 공포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주심포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죠. 첨차 아래쪽에는 연꽃 봉우리 모양의 조각연 어두형 초각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고요. 내부 공간은 하나의 트인 공간으로 넓고 장엄한 느낌을 준데 특히 다른 물전과 달리 부처님을 건물 서쪽 끝, 즉 옆면에 모신 점이 아주 독특해요. 기건 주존인 아미타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 금각정토에서 중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된답니다. 천장은 석가래 등 지붕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목재 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항아리 모양으로 부드럽게 휜 항아리보는 고려 건축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요소랍니다. 세계사적 비교 무량수전이 지어진 14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후기 고딕 양식이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의 새벽빛이 밝아오던 시기였어요. 중국은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였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의 세련된 비례감과 우아한 지붕 곡선, 정교한 목조 가구는 동시대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높은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답니다. 그 아름다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죠. 계산수덕사 대웅전 국보 백제 건축의 향기, 역동적인 곡선미. 격사와 연대 수덕사는 백제 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여러 기록이 있지만 현재의 대웅전은 1937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먹고 쓴 글씨목 서명에 의해 고려 충렬왕 34년 1308에 건립된 것으로 정확한 연대가 확인되었어요. 기건 현존하는 한국 목조 건축물 중에서 건립 연대가 명확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답니다. 건축적 특징 벽면 3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심포 양식 맞배지붕 건물이에요. 기둥의 배열림이 뚜렷하고 공포는 힘차고 간결한 짜임새를 보여주죠. 특히 건물 옆면에서 볼 때 지붕의 무게를 받는 우미량, 요매량,
소의 눈썹처럼 아름답게. 흰보의 곡선이 매우 아름답고 역동적이합니다. 건물 측면에 출입 계단이 마련된 점도 독특하고요. 밭배지붕의 단수함 속에서도 나무 부재들의 정교한 가공과 조화로움 뒤에는 백제 계통의 목조 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특히 장식적인 요소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계사적 비교 수덕사 대웅전이 건립된 1308년은 유럽에서 고딕 양식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템플 기사단이 해체되는 등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어요. 중국은 원나라 시대였고요. 수덕사 대웅전은 정확한 건립 연대를 통해 고려 중기 주심포 건축의 기준점이 되며 특히 백제 건축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측면에서 한국 건축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답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살린 부재, 사용과 전체적인 비례감은 고려 건축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4점 고려 후기 건축 13. 14세기 다포 양식의 등장과 건축 양상의 다변화, 그리고 동시대 세계 건축은 어땠을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를 거치면서 고려 건축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다포 양식 기둥 윗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화려한 양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주심포 양식과 함께 공조원에서 건축 양상이 더욱 다양해졌답니다. 고려 후기 건축의 변화 다포 양식의 본격 등장.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다포계 건물로 고려 후기 건축의 아주 중요한 예시예요.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인데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간포에도 공포를 배치해서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외관을 자랑한답니다. 내부의 정교한 닷집과 물단 역시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 건물의 존재는 다포 양식이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했다는 기견학설의 중요한 반을 제기하며 고려 자체의 기술적 발전이나 중국 남방 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치원사 보광점 황해도 연탄군, 북한 소재, 국보 1374년 고려 우왕 원년에 건립된 다포계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요. 공포의 짜임과 세부 장식이 매우 화려하며 고려 후기 다포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랍니다. 서광사 응진전 함경남도 안변군, 북한 소재, 국보 1386년에 건립된 주심포계 건물로 고려 말기까지 주심포 양식이 꾸준히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동시대 세계 건축 엿보기 13, 14세기 고려 후기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국 원몽골 제국과 동서문화 교류의 시대. 몽골 쪽이 세운 원나라 1271, 1368년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며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했어요. 건축에서는 라마교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티베트식 탐마마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기존 중국 전통 건축 양식도 계속 이어졌답니다. 원나라의 건축은 고려 후기 건축, 특히 다포 양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유럽 고딕 건축의 전성기와 후기 하늘을 향한 열망, 빛의 예술. 13세기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딕 건축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서 아미엥 대성당, 랭스 대성당, 생트 샤펠처럼 높고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당들이 세워졌어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도 각기 독자적인 고딕 양식이 발전했고요.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100년 전쟁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난 등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건축에서는 후기 고딕 플랑보아양, 고딕 등 양식이 나타나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토 디 본도네 같은 화가들에 의해 르네상스 회화의 싹이 트고 있었죠. 고려와 비교하면 고려 후기 건축이 나무를 중심으로 섬세하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같은 시기 유럽의 고딕 건축은 도래라는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수직적인 느낌과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어요. 두 문화권 모두 그 시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을 동원해서 종교적인 이상을 건축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슬람 세계 맘루크 왕조, 일칸국 등 웅장함과 정교함의 조화.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맘루크 왕조 1250-1517년 카이로의 술탄 하산 모스크 마드라사, 단지 같은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들을 남겼어요. 몽골 제국의 일부였던 일칸국 1256-1335은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이슬람 건축을 발전시켰는데 술타니아에 있는 을헤이두 영묘는 거대한 돔과 화려한 타일 장식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고려와 비교하면 이 시기 이슬람 건축은 돔, 아치, 미나렛 뾰족탑, 이완 한쪽 면이 트인 아치형 홀더 큰 자신들만의 고유한 건축 언어를 바탕으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공간 구성과 화려한 장식미를 발전시켰어요. 고려 건축과는 사용하는 재료나 구조 방식, 종교적 배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각기 그 시대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비교해볼 가치가 있죠. 일본 가마쿠라 시대 후기 남북 구초 시대 선종의 영향과 새로운 양식의 발전, 젠슈요 선종영화 다이부스요 대부량처럼 송나라 건축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이 계속 발전했고 선동 사찰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축도 나타났어요. 부사 계급의 취향을 반영한 주택 건축도 발달했고요. 고려와의 관계는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하려 했던 일 등으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교류는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축 양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 목조 건축 문화권 안에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3.5. 고려시대 건축 기술과 의장의 결정적 특징들 파헤쳐보자. 고려시대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고려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과 독특한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주심포 양식의 세련미 간결함 속에 숨겨진 우아함.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어서 구조적으로는 간결하지만 동시에 힘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첨차 짧은 가로 부재의 끝부분을 사선으로 자르거나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예쁘게 조각하고 소의 혀 모양처럼 깎아낸 익공새 날개 모양의 짧은 부재과 비슷한 부재를 사용하는 등 세부적인 장식에서 고려 특유의 섬세함과 우아함이 확 드러난답니다. 베어림 기둥 시각적 안정감과 부드러운 곡선의 마법. 기둥의 중간 부분을 가장 굵게 하고 위아래로 갈수록 점차가 느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건물이 시각적으로 훨씬 안정감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곡선미를 느낄 수 있죠. 고대 그리스 신전 기둥의 엔타시스 기법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고려의 베을린 기둥은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뽐내는 것이 특징이옵니다. 가구 구조의 특징 항아리보, 소스랍장, 단장여, 초방의 지혜. 항아리보 단면이 마치 항아리처럼 둥글고 부드럽게 휘어진 보수평 부재를 말해요. 고려 건축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죠. 소스랍장 지붕마루 밑에서 샤자 모양으로 나무 부재를 서로 기대어 세우는 방식이에요. 중구조를 튼튼하게 받쳐준 역할을 하죠. 단장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긴 수평 부재인 장여를 한 단으로 간결하게 사용한 것을 말해요. 초방도리 지붕 석가래를 받치는 수평 부재 밑에서 보방향으로 끼워서 도리와 장여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재예요. 이것도 고려 건축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랍니다. 천장구조 자연미와 구조미를 한눈에 주로 연등천장 방식을 사용했어요. 연등천장은 석가래 같은 지붕 구조재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구조적인 멋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죠. 내부 공간도 더 넓고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물론 일부 격식이 높은 건물에는 우물 정징자 모양으로 틀을 짜서 마감하는 우물천장도 사용되었답니다. 목재의 정교한 가공과 결구, 디테일이 살아있는 장인정신. 고려 사람들은 나무 부재 하나하나를 마치 예술품처럼 아주 섬세하게 다듬고 각 부재들을 정확하게 짜 맞추어서 건물 전체의 조화와 완성도를 높였어요. 이런 디테일에서 고려 건축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답니다. 36점 고려 건축, 독창성과 국제성이 빚어낸 천년의 예술론, 그 빛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 특히 주심포 양식 건물들이 간직한 아름다움과 그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비록 현재 남아있는 건물 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라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중국 등 외부의 건축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고려만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 우아하면서도 힘있는 조형미는 고려 사람들의 높은 예술적 수준과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동시대 세계 각지에서는 로마네스크, 고딕, 이슬람 건축, 그리고 중국의 송요금 건축 등 다채로운 양식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토양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죠. 고려 건축은 이런 거대한 세계 건축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목조 건축 문화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또한 독자적인 미의식을 지닌 주체로서 당당히 그 빛을 발했답니다. 특히 주심포와 다포 양식의 기원과 발달 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고려 건축이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과 국제 교류의 다층적인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건축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고려시대 건축 유산들은 단순한 과거의 구조물을 넘어 고려 사회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예술론이 응축된 귀중한 역사책과 도학하여 이를 면밀히 연구하고 정성껏 보존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에 되살리는 노력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의 창조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시대로 넘어가 유교적 이상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목조 건축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